집값 상승 불시 여전. 얼마 전에 외국 경제에서 엄청나게 호도해줬던 26만 명 몰렸던 거기 말하는 거죠. 전세 무조건 맞춰지는 거고, 그것도 인근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맞춰질 걸로 계산해서 또 3억에 산다고 그랬는데 막상 보면 3억 중반이고, 그런 호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 몰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가수요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죠.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맞아? 여전히 비싼 이유 있었네. 아니, 떨어질 때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 봤어요. 뚝 떨어져요 그냥. 리먼 때는 그랬나? IMF 때나? 안 그랬죠. 떨어지기 직전에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그래프를 그려왔었죠.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떨어지기 직전에 보합세 항상 있다. 이때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하죠. 아직 안 떨어졌는데요? 이게 뭘 떨어진 거야? 우리 집은 올랐는데 저기 오른다는 데 있다. 저기 신고가 찍었어요.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구매 심리 5월 돼서 소폭 상승했다. 그 다음에 5월에도 서울 집값 올랐다. 과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강남 아파트에서 김모씨 금매가 나오면 매매 계획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내리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지만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봐서다. 누가 많이 얘기하죠? 슝 하고 이상한 소가 이야기하죠. 얼마나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심리와 유동자금 증가, 요건 아직 남아있죠. 강남 대장주의 매매가들도 꺾이지 않고 있다. 자, 강남 KB 가서 선도 50지수 보시면은 선도 아파트들 가격 떨어지고 있는 거, 최근에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최소 손해는 안 본다는 심리가 강해졌고, 불패 심리는 돈 벌 수 있는 환경, 완화 정책으로 돈 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수요 늘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불패 심리가 생겼는데, 그 기간에 부동산을 본 사람들, 그때부터 내 집 마련하기 알아본 사람들, 당연히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기해보려는 수요들이 몰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력 없다. 다 대부분 26만 명 중에서 이거 대부분 반 이상은 가수요다. 그리고 외국 경제에서 말한 3, 4억 정도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진 마련 가능하겠다 하니까 26만 명이 몰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잔금 때 전세가 그 가격에 들어오냐?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단 3개 세대 모집이 아니라 뭐예요? 부적격 뭐 이런 미계약 세대 3개 모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대뿐만이 아니라 옆에 전세는 많이 내놓을 것이다. 요 3개 세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인근 최고가로. 자,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최저로 떨어졌다. 4월 최저로 떨어졌다. 2월에 뭐 잠깐 튀었죠. 이거는 이 소비심리지수나 매수의지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사람들이 2월에 사실은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특사경 피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법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이런 것도 소비심리지수 혹은 매수우위지수 이런 데다 넣는다.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뭐 5월에 심리 살아났다는데 뭐 아직 앞으로 신고는 한 달 정도 더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떨어졌는데 살아났다니까 뭐 요때나 뭐 요때처럼 치고 올라갈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시국시 나왔죠. 이 시국에 누가 집을 사냐? 거래대폭 언제까지? 이게 5월 20일 기다렸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까 하락세 불시 여전 기사 보면 뭐라 그래요? 올해 1월 매매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67%, 2월에는 0.51%, 3월도 0.73% 올랐다. 그리고 전달에 비해 0.15% 4월에도 상승했다. 이거 뭐예요? KB 매매가격 지수. 왜 믿으면 안 돼요? 효과를 심하게 반영하니까. 실제 진짜 거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인근으로 저게 반영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실거래만 가지고 반영하는 감정원에서 상황이 어때요? 떨어졌다. 언제부터? 지금 4월 저기 중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0.1%. 5월에는 하락폭 못지않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 실거래는. 근데 자꾸 호가 안 떨군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실거래도 왜 이렇게 보합세가 나오냐? 이때 거래한 사람들이 이때 팔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인근 아파트가 요 정도 가격에서 거래돼서 이만큼 떨어진 걸로 계산돼야 되는데, 요때 산 게 요때 파니까 오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자, 경기 침체 앞이 보이질 않는다. 건설에선 징징대고 뭐 심리는 살아났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죠? 매매 거래량, 가격지수 변동률, 거래량, 변동률 다 떨어지고 있다. 그죠? 자, 집값 상승 불시 여전.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열려 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예요? 즉시 사용 가능한 M1이 늘었다. 아니,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게 M1이 아닌데
보통은 M2까지를 영향 주는 유동성 중심으로 보는데, 그 2년 이상 안 하고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M1과 M2 비율이 33.15%로 증가했으니까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린다면 아파트가 폭등세는 되풀이될 수 있다. 이딴 얘기 하고 있는데,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M2 통화량분의 M1 통화량 비중,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이 비중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올랐죠. 집값이 떨어질 때 이 비중이 올랐죠. 당연히 집 팔고 현금화하니까 M1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거의 이때부터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 LTV를 70%까지 땡겨주니까 집값은 계속 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집 사야 되니까 돈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시작하잖아요. 빚 내서 바로 살 수 있게. 이때 초이노믹스 때 같이 올라가는 변태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9.13쯤 되니까 뭐가 돼요? 요 비중은 떨어지면서 집값만 올라가는 원위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죠? 이때부터 영끌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데 요때는 규제 강화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떨어지고 이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일단은 요거 떨어진 건 안 되는 거고, 요거 갑자기 증가세 너무 높지 않아요? 여태까지 증가했던 뭐 초이노믹스 때나 뭐 어느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이거 현금 확보 중이다.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자산 매각하고 현금 확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질병 위기로 인해서 현금 확보 급격히 늘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저게 떨어지고 있던 거에서 질병 문제로 현금 확보 여력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까지 현금 확보하고 있고, 자산 매각해서 현금 확보하고 있고, 이건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함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다시 오른다, 이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 기준금리랑 영향을 어떻게 받았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은행에 장기적으로 맡겨봤자 돈이 안 될 경우 보통 그렇죠. 왜? 기준금리 떨어지니까 비중 늘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또 장기적 투자상품 보면서 떨어지죠. 딱 기준금리 다시 떨어뜨리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랑 반응한 거다. 실질적으로 집값에 반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떨어뜨린 이유는 뭐예요? 경제 위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전쟁부터 최근에 질병 문제까지.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떨어뜨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질병 문제 터지면서 세계적 위기가 오니까 기업들이 현금 확보해서 M1 비중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자, 실질적으로 봅시다. M2. 집값이 오르려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업이 집 사요? 가게가 집 사요? 가게가 사죠. 그래서 M2 증가율 보면은 유례 없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은 M2에는 M1도 들어가니까 그 현금화하고서 간단히 최소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 늘리면서 M2 증가율은 급격히 늘어났는데, 가계 M2 증가율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M2 증가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M2나 뭐 M1이나 현금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가계는 유동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작년 초창기 때 올렸던 서울 아파트 1분과 2부 영상에서 그때 집값이 반응하는 것은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가계 M2 통화량에 반응을 하고, 가계 M2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집값도 떨어진다. 단, 그 9.13 직전에 똘똘한 채 호도로 인해서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나서 반대로 가는 현상이 잠깐 일어났는데, 그 외에 대부분은 그 현상대로 맞춰져 가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는 얼어지고 유동성 증가는 다 전체적으로 해놓고서 유동성 증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계 유동성은 떨어지고 있어요. 가계. 누가 집을 사는데.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IMF 터져서 집값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집값은 오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만 계산하는 거랑 세계 통틀어서 계산하는 거랑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IMF 때 우리나라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작살났죠, 경제. 세계적으로 작살났어요, 그때? 아시아 쪽 몇 개 급진적으로 발달한 나라들만 작살났죠. 그런데 세계는 살아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똑같은 거잖아요. 가게가 죽고 있는데. 제가 M2로 들고 온 거는 가게는 M1이 없어요. 통계 자료가. 왜 저기 가게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는 데가 없냐? 왜 모든 전문가들이 가게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면 지네들한테 손해니까 그러죠. 투기적 폐지한다는 이야기 나왔죠. 오늘 뭐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중복돼서 3개 다루느니 2개로 줄이자. 그리고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거니까 일원화 하자. 요거 없애버리고 어차피 다 겹치는 거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 2개로만 만들자.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전담하게 기획재정부랑 겹치지 않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규제 완화되는 게 아니라 규제와 다른 점이 거의 없어서이고, 여기에 규제되는 내용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투기 과열지구 쪽으로 다 이동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얘네 두 개가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규제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에서 부동산 매매 전망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27일 이전 데이터죠. 적어도 한 주에서 며칠 정도까지는 더 전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올랐다. 그러면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점치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근데 사실은 저거 100 넘냐 안 넘냐가 아니라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차이니까 올라가면 집값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4월 기준 뭐 현재 경기 판단 뭐 집값 전망 지수 떨어졌다 했는데 올라간다고 하고 뭐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죠. 현재 어때요? 여기 소비자 심리 지수 70일까지 떨어졌었고, 종합경기 BSI 얘도 여기까지 떨어졌다 5월에 회복됐더라. 경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뭘로 회복한 거예요? 재난지원금 등 재난지원금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갔잖아요.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이죠. 일시적 양적 완화죠. 우리나라 건. 또 양적 완화 했으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양적 완화 우리나라 RP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 하니까 이걸로 인한 장기적인 유동성 증가는 없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일시적인 양적 완화로 경기가 잠깐 살아난 상황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앞으로 부동산시장 압박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공급정책 지금 나왔고, 여기 9.13 후속 조치나 최대 거주 의무 기간 적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작동국제 적용,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합동조사, 이거 핵심이죠. 저는 진짜 부동산은 이제 뭐 법인 들어갔고 신탁 쪽 다주택 인정하는 거랑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들 말고 요즘 그 얘기 나오잖아요. 5% 이상 인상한다든가 보증금 미반환 이런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 환수하고 임대사업자 취소시키겠다. 여기 들어가서 그런 거 잡아놓고 그 법안 미리 발동되면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과태료를 내더라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거 시행되면은 늘 얘기하지만 집값 상승은 끝이다. 건설사들이 집값을 띄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강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제 도입 예정이고, 임대차 상한제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율 인상, 이번 법은 통과 못했지만 다음에 또 통과하겠죠. 공시가격 더 현실화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가액 비율 더 올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오를 징조가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심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이 다시 오른다 하면은 규제 정책도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얼마 못 가서 또 오를까요? 경제 위기로 인한 여력 감소 플러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플러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집값이 다시 얼마 못 가서 작년 말처럼 다시 폭등할 가능성 없다. 여력 감소로 인해 수요 감소하고 가계부채 역시 수요 감소. 지금 이미 빌릴 사람들은 다 빌렸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주담대 같은 거 받아서 부채 늘려서 막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정책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해. 공급을 늘려야 돼. 공급은 다주택자들에게서 나온다. 이 와중에 공급 빠르게 나오게 하려고 양도세 완화해라. 그러면은 또 투기 수요 몰려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 막을 거 다 막아놓고 토해내도록 만들면 된다. 그거는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임대사업자 법인만 때려잡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 나와 있고 21대 국회에는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고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적어도 이번 정부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하락세를 타게 되면은 최소 5, 6년 가죠. 이번에 질병 위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최소 3, 4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정상화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